7시 반이 돼서 저희 그 중자연 조찬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한동안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큰맘 먹고 한번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공항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 돼서 중국자부장연구회가 유지원 이사장님 중심으로 저희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회장님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모두 발언에 유지원 이사장한테 좀 소개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7월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7월 중에 한국과 중국의 그 30주 외교 수립 30주를 하는 가장 큰 기념 행사를 하고 중국과 중국 정부에도 접촉을 해서 현직 또는 전직 그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행사 자체는 민간 행사입니다. 하이라이트가 한중 관계를 돌아보는 좌담인데, 그 좌담의 운영은 우리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실무 작업을 우리 김세훈 부회장께서 이와께서 그 행사도 행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월이 돼서 새로운 정부의 외교 방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한중 관계의 새로운 그 경제 협력 관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기대에는 약간의 근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가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대안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문환 부회장님, 저희 중국시장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의 박병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현장에서 뵙는 분이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 홍보보다는 조금 길게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조금 하려고 있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들어서 특히나 주가를 많이 못 맞춰가지고 이걸 제일 많이 먹고 작년부터 그냥 시장에 생각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장이 좀 바닥이 왔다라고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올해 상당히 좀 심했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악재들을 좀 상당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처음 락다운이나 어떤 대형 코로나 이슈가 있지만 향후 정책 대응 대응을 감안을 하면 주가는 싸다라고 저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시면 잡데이트 왼쪽 그림이 상해 에이즈 시장 PER이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가장 선행 지표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소재 융자총액이라는 유동성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지표에 50%, 비은행성 유자가 40%, 주식의 수급 발행 지표도 10% 들어가 있고, 특히 정부채 발행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선행적으로 보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분모고 에이즈 시가총액이 분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의 이제 어떤 총 유동성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오는 비율을 보는데요. 이제 보시면 회색선이 지금 17.3%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지금 뿌려진 유동성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걸 근거로 바탕으로 앞으로 소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선행하는 거고 저희는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대비해서는 분명히 시장에 앞서가려고 할 거고, 일단 상하이 쪽이 제일 중요한 텐데 6월 1일부터 되는 사람들이 이제 출근도 가능해지고 경제 활동 자체의 어떤 회복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월 중순 정도면 락다운 직전의 생산 물류 활동 이런 70%는 그때 안 하면 더
합니다만 시장이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상하이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좀 크다고 보는 이유는 한강 쪽의 세 개 지역을 양자가 GDP 20% 이상으로 소액이나 서울부터 우동 물류가 35% 이게 해소되는 것만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 발표자를 제외하신 나머지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목소리가 울린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조금 오디오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면 온라인 상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채팅으로 상황이 어떤지 또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상하이 쪽은 활용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국적인 어떤 여기다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접속하면 하울링이 되잖아요. 끄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중국 화물차 운송량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도로를 통한 물류가 70%다 보니까 이걸 전역이 대리로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전국이 지금 마이너스 한 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확진자가 85% 정도가 상하이 쪽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확진자 자체가 픽아웃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지역의 경우도 베이징 포함해서 굉장히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17% 정도라는 부분이 이 어떤 향후 이 어떤 전국적으로 위축되는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는지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주간으로 이거 체크하고 있는데 5월달 지표까지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식하는 중국 오버레이트 때까지는 상당히 나쁠 걸로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위안화 평가더라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저희 이제 주장은 뭐냐면 당연히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데는 미중 금리차가 이제 붙어서 10년물 국제금리 기준으로 2.8% 2.8% 둘이 붙었는데 역전돼서 그렇다 자본 유출이 있었다 실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4월 20일 이후에 엔화처럼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절하가 되는 거는 저는 이것도 아까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결제나 물류나 나간 물건이 돌아오지 못하고 달러 결제가 안 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진정이 될 걸로 봤고 달러 강세가 진정된 요인도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일단은 좀 상향된 안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장대로 일단 락다운 이슈가 평가절 압력을 5월달에 아마 평가절 압력이 제일 크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중국의 지금 달러 유동성이나 전체적으로 이 미중 금리차 역전을 이미 순간에 측면을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깨지고 대폭 절하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6.8위안 정도 부분에서 안정될 걸로 하반기 전망에서 좀 저희도 드렸습니다. 이제 부양책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 작용과 부작용인데 제로 코로나 안 하면 당연히 그게 최고의 부양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제로 코로나 자체, 위드 코로나 자체를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은 당연히 강화되고 있고요. 4월 29일에 중앙정치국 회의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경제공백회의에서 부양책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통화나 강도가 지금 떨어지는 경기 대비해서 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4월 1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두 가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통화나 재정을 완화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를 더 끌어올리겠다. 지방의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완화하는, 이징하는 신호 보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서비스업이 고용의 대략 한 65% 70% 차지하는데 고용 쪽의 부진이 소비로 이어지고 락다운 충격까지 있다 보니까 고용 쪽에서 특히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고용 의식 때문에 규제를 좀 서비스 쪽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쪽의 규제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아시는 대로 플랫폼 규제 관련된 부분들, 또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컸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제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있고 뭐완화를 한다기보다는 고용 문제 때문에 내년까지 좀 달래기 들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5월 15일 날 중국의 모기지 금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의 하한선이 있는데 하한선은 일단 20bp 이하였고 매달 기준금리로서 고시를 하고 있는
LPR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롱 프라임 레이트인데 이게 1년물, 5년물이 있는데 매달 20일 날 고시하는 데 있어서 5년물을 모기지 연동금리를 이번에 인하를 15bp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35bp 인하한 건데 창구 지도가 지금 너무 세고 가계 쪽에 단기 대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은행이 약간의 의뢰 위치인 상황에서 현재 적용되는 금리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인하될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3일 날 공무원 상무회에서 일단은 경기부양책 뭐 감세나 비용 감면 관련된 조치가 나왔고 저는 이게 크다고 보는데 5월 25일 날 공무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지방 간부들 다 도집해갖고 필참을 시켜서 상당히 세게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잘해라. 그러니까 방역이랑 지표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일부 12개성에는 감찰조까지 투입해서 지표가 나쁜 건 나쁜 대로 실사고시를 발표하고 대신 우리가 이걸 또 공무원에서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죽음하실 텐데 상당히 강하게 지표를 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일단은 계획되고 있는 것들은 땡겨서 다 실행 계획안 발표를 해라. 그리고 지금 그 지방 특수처라고 하는데 인프라의 70% 정도 투입되고 있는 일종의 지방정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데 이거를 그 채권 발행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8월 말까지 다 써라. 이제 이런 어떤 땡기는 조치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6월 달에 거의 매일 지역별로 부동산, 인프라, 소비부양책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쏟아질 걸로 계속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쪽의 정치 스케줄 측면에서 저희가 11월에 저희가 뭐 20기 지금 출범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국이 이제 31개 성이나 직하시 같은 경우는 14, 17 패턴으로 해서 이제 이듬해 직전 이제 중앙 교체되기 전에 먼저 이제 당선기급 때 지방 쪽에서 먼저 교체되는 패턴인데 작년 이제 가을에 14개 지역이 교체가 됐고 혹은 유임이나 이번에 이제 17개가 7월달까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는 그 방역에서 조금 경기부양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앞둔 입장에서 보면은 인사하기 전까지 방역에도 좀 더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난 다음부터 조금 더 프로젝트나 투자 여력이 좀 실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강력한 반작용 측면에서 뭐 재정 집행이나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인프라나 무형 인프라나 영역 인프라 이런 쪽의 투자들 관련된 수정을 저희가 좀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LPR 5년물 금리라는 부분은 이번에 4.45까지 인하했지만 실제로는 은행권에서 5%가 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35bp 인하한 게 아니라 저는 거의 100bp 가까이 인하한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1, 2선 도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40개 도시 중에서 단 10일 만에 15bp를 인하하자마자 40개 도시 중에 17개 도시가 거의 금리를 100bp를 낮춰버렸습니다. 거의 LPR 5년으로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지난 2014, 15년 이래 가장 최악인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뭐 주택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30%씩 나오는 굉장히 극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최근에 인민은행이 조사한 소비자 설문조사 이것저것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나 구매 의사가 11년 된 최근 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밀 타격형으로 완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대책 형태로 해서 2015년 이래 가장 완화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한 3분기 이전 정도면 지금 떨어지는 거에 브레이크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부동산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올해는 그냥 브레이크 정도 걸리는 수준만 해도 락다운과 부동산 두 가지가 악재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주식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최하점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분기부터 중국에 이제 보려면 당연히 성장률은 2분기가 올해 저점일 것 같고 상당히 낮게 나올 거고 글로벌 IB들은 기본적으로 제로 코로나 포기를 안 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만 당연히 계속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뭐 마치 더 내려갈 것 같이 평가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주가가 30-40% 이미 빠진 상황에서 본다면 QOQ나 MOM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걸 볼 필요가 있고 저는 4, 5월달 월간 지표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자보다는 3Q의 3분기부터 QOQ로 개선되는 것들이 크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나 물류나 수출이 고정 투자 같이 상해 주변의 락다운 요인으로 인해서 눌렸던 것들이 개선만 돼도 V자라는 부분으로 보여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에 나가는 성장률 레벨보다는
MOM의 크기도 개선되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좋아져서 뭔가 V자로 이제 어느 정도 착속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비 경기 자체는 굉장히 완만하게 회복할 걸로 올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전반적으로 중국이 구매력 문제나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이제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해서 고용으로 이어져서 이게 어떤 임금이나 소비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내년에 돼야 될 거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희가 주도 업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위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 에너지 소재 쪽 조금 더 이런 투자 관련된 것들, 인프라 관련된 쪽으로 저희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미중 간의 이제 관세 공조입니다. 사실 관세 공조라기보다는 미중 마음이죠. 백악관은 지금 현재 중간 선거를 앞두고 CPI가 하락하는 각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USTR 쪽에서 TTP 같은 이제 관세 배제이나 조치들 이런 것들 할 걸로 봤는데 늦어져서 3월에나 이제 시작을 했고요. 중국이 이제 4년 만에 만기 도래하는 기존의 이제 관세를 맞은 품목들이 7월 6일, 8월 23일, 9월 23일 이런 식으로 2,500억 달러가 이번에 만기가 있는데 자동 연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배제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7월 6일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 국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인가공 쪽에서 전자화학, 기계 이런 쪽에 물량 증대 효과가 될 거고 2018년을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관세율이 3%에서 24%까지 가면서 미얀마가 한 12% 정도 평가 저하가 됐었는데 거꾸로 보면 평가 저하 요인이 상당히 축소되면서 원화나 위안화의 강세를 좀 지지하는 혹은 약세를 막아주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추진 못하지만 주가 전망은 좀 말해주고 소표좀 너무 그냥 저희 항상 이거는 가입이다. 그냥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또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참고하실 만한 하반기 밴드는 향후 6개월 예상 밴드 상해 종합 지수가 최근에 이제 한 3,100선 정도가 와 있는데 상단 3,600 정도. 하단은 저희는 지금이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4월부터 하단이라고 이렇게 되고 항생이 이제 작년에도 비참했고 사실 최근 4년 동안 비참한 상황인데 항생 H가 이제 국내에 ELS나 연계 상품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략 한 7,100 정도 이것도 되는데 8,600 정도를 저희가 상단을 놓고 역시 지금 PBR 일가가 깨진 6,800 정도가 이미 바닥이었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과 유동성은 돈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실물로 못 간 돈들이 금융시장에 많고 그런 걸 저희가 보통 이제 M1 통화량에서 PPR 차감해가지고 많이 계산을 하거나 아까 보여드린 사용자 총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 이런 것들 보면 돈은 찰랑찰랑 많은데 중요한 건 앞으로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EPS 증가율 이런 것들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나리오대로 정책들이 먹히고 MOM으로 개선되는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면 지수 하단을 높이면서 저희가 올라갈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최근에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제가 현장에서 오랜만에 또 대면을 뒀다 보니 흥분해서 좀 길어졌고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회사는 사실 요새 업계에서 중국 시황 관련해서는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희 중자연이 복받아서 매월 아침에 이렇게 김의원 부회장님한테 이런 중국 시황의 얘기를 듣는 게 저희 또 베니핏 아닌가 싶은데 시장을 맞추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인데 좋은 인사이트 주신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측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6월 1일 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체크를 해보면 이게 미국은 경제를 오픈했고 중국은 경제를 오픈하지 않았더니 중국은 사백 수준을 받았고 미국은 mRNA 백신을 받았고 효과는 떨어지는 걸 보여줘야 한 67%밖에 안 되고 근데 미국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요.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치료제가 한 2배 정도는 우즈베키스탄하고 가나다도 이미 승인이 받았거든요. 이미 테스트하고 있고 잘 들어가고 있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가나다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치료제들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데 뭐 경구용 치료제 예를 들면 특히 그런 게 조사가 되어 있는지 저는 제가 큰 트리거가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한 가지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효과가 큰 건지 경기 부양인지 아니면 경기 축소로 가는 건지
일단 첫 번째 얘기하신 대표님 얘기 중 첫 번째 저희 쪽에서 이제 저희가 뭐그 바이오나 이런 쪽이 전문 아닙니다만 워낙 중국이 지금 방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소위 말해 외통수 같은 상황,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상상을 좀 많이 하고요. 보시는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제 소설일 수 있는데 어쨌건 저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인프라 문제도 있고 불활성화 백신인 시노백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기존에 많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증거나 어떤 확보된 그런 어떤 데이터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2, 3월 달에 아시겠지만 홍콩이 굉장히 극심한 치명률을 이제 보이면서 거의 3%까지 치명률이 갔었거든요. 우리나라 0.64%니까 상당히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대비해서 홍콩이 좀 실패한 상황이었고 그쪽에 이제 실패한 원인은 60세 이상 인구의 부스터샷 접종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 요인이었는데 그 홍콩 상황을 보면 저는 중국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2월 달에 뭐 팍스로비드 승인도 하고 얘네들이 치료회로 승부를 볼지 혹은 정말 이렇게 막다가 늦게라도 리더폰을 할지 이제 등등인데요. 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현재 부스터샷 접종률이 중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 희망적으로 보는 거 하나는 홍콩에서 이번에 시노백을 맞은 사람이 한 4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확보됐다. 그리고 상해아에 역시도 65만 명 정도 누적으로 걸렸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노백의 정보가 확보가 돼서 홍콩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 3월 달에 홍콩의 사례로 봤을 때 시노백이 물백신이 아니라 3차부터는 그래도 경증이나 중증 뭐 이런 쪽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중점을 이걸 무조건 발행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노백을 믿고 계속 맞는 쪽으로 일단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계산에 중국이 60세 이상 인구 부스터샷 접종률이 지지난주에 저희가 62%로 갔었고 최근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1%포인트 정도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 본인들 얘기한 60세 이상 인구 부스터샷 접종률 80% 이상이 되는 시점이 8월 달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자는 게 저희 일단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뭐 치료제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급진적 설명 안 하고 올해 대충 로드맵만 제시를 시장을 좋아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지역별로 뭐 완화하거나 방역 전략을 조금 변하는 여부는 데이터 확보되는 8월 정도부터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준이 이제 긴축하는 얘기하신 거는 그 연준과 싸울 수 있는 국가는 뭐 중국이라도 저는 못 싸운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미중 국채 역전되고 특히나 중국 애들이 최근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채권통 시행한 이래, 그러니까 거의 금융시장 개방한 이래 채권은 항상 들어오는 거였는데 얘네 채권 순매수가 지난 3개월 동안 극심한 유출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채권 트레이더가도 전체적으로 많이 먹을 만큼 먹었고 위안화 환율 이제 적당히 이제 차치를 하다고 보는데 그 자금출 압력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우회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냥 아까 말씀드린 LPR 금리나 LPR을 구성하는 MLF 금리라고 있는데 오퍼레이션 금리 인하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오퍼레이션 금리는 고정을 시키고 일종의 관치금융이다 보니까 은행에 압박을 줘서 예금금리 상한선을 낮춰주면서 금리를 덜 주는 대신 예대마진 확보한 은행에게 하여금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간접적인 우회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거를 통해서 하는 거는 결국에 의식하고 있다는 거고 대폭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재정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큰 그림 그리고 길어졌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주실 분들 계시면 한 분만 더 받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이 세 가지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서비스 규제 완화, 모기지 금리 인하 그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 중국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투로 다시 말해서 시장 지배적인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대신에 규제를 지키지 않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다운턴을 하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 규제를 좀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방향이 변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시 처방으로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하기로 이번 4월 29일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얘기한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원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존에 저희가 중국이 2020년 9월 달에 이제 그 MT그룹 상장 안 하기로 하고 많은 이슈가 있었고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반독점과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규제가 시작된 셈이고요. 1년 반 만에 4월 2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의 평가는 뭐냐면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마치 무단횡단을 했고 그냥 거의 야생처럼 혹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완화 좀 해줬고 이제는 그 어떤 신호등을 만들어서 그린라이트와 레드라이트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범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완화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휴지기 혹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새로운 세팅을 마친 다음에 이제 당분간 지켜보겠다라는 모니터링 구간 정도로 저희 고객들에게 평가를 드리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은 많이 하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들의 주가는 1차적으로 바닥에 왔다는 볼 수 있지만 여기 주가라는 게 올라가려면 새로운 생태계 하에서 돈을 과연 벌 수 있느냐 뭐 페이 비즈니스든 게임이든 차별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든 전자상거래 등등등 각자 이제 분야들이 다른데 EPS 증가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나 향후 성장성은 저희가 내년까지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각자 도생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항생테크 지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모아놓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이제 그런 지수의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인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저는 내년까지는 사우디스업 규제를 좀 안 하는 쪽으로 보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완화적으로 갈 거냐는 20기 지도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조금 지나서 고용이 좀 나아진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약간의 작용한 흐름이나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작년 재정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거를 부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를 지속성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인 그림을 아직은 좀 그리기에는 플랫폼 쪽은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생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계속 업데이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좀 박수로 이렇게